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한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6월하고 8월 사이 최다 검색지를 분석했는데요. 1위는 오사카, 2위는 도쿄, 그리고 5위 후쿠오카까지 상위 5곳 가운데 3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엔저 현상이 여행 트렌드에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정말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8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엔 900원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딜 많이 찾을까요? 역시 일본입니다. 동일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기 겨울 여행지 1위는 도쿄, 2위가 오사카라고 합니다. 결국 여름과 겨울 모두 선호하는 관광지가 일본인 건데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은 일단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편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여행 경비가 저렴한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엔저 현상으로 현지 체감 물가도 저렴해졌죠. 결국 여름이라서 혹은 겨울이라서 별다른 곳을 찾기보다는 여행 상품도 결국 상품이다 보니 가성비를 따져 여행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 국내 관광 활성화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이 가성비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국내 도시를 더 찾게 되겠죠. 7월 2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경제 핫 이슈 다시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죠? 네, 결정됐습니다. 진통 끝에 결정됐는데 지난 수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9,620원이었고요. 240원 오르면서 한 약 2.5% 인상률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가장 관심사가 10,000원을 넘을까 이거였는데 결국은 기업 측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월급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건가요? 네, 한 달 기준으로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월 환산액이 206만 740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결국 노동계에선 10년째 좀 요구하고 있던 최저임금 10,000원 문턱을 좀 넘지 못한 셈이고요. 최근 10년간 인상률로만 보면은 2021년 1.5%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이번에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네. 실제 이번에도 좀 예상대로 진통이 많았죠. 네, 이번 심의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10일이 걸렸는데 이야. 역대 가장 긴 최저임금 심의였고요. 처음에 노동계는 이제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12,000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수정안이 11차까지 나오면서 막판에는 이 간극이 10,000원과 9,860원 사이까지 좁혔는데 네.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결과가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많이 붙은 거고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좀 보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었던 한국노총 산하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태 때문에 고공농성 벌이다가 경찰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 측 위원 한 명이 빠진 채로 26명이 심의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럼 결국 그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네. 사용자 위원들과 같이 동조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10,000원 선을 넘지 못하면서 경영계 제시안에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발표되자마자 양측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게 뭐 사실 물가 상승률이 3%대에 그렇죠. 해당되니까 2% 정도 인상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실질 급여가 줄어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동계가 최근 이제 물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금 삭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최근 공공요금도 오르
오르면서 버스 요금도 지자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00원씩 막 인상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버스 요금 인상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경영계 쪽에 입김을 많이 이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도 반발했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지금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 붕괴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뭐 다른 예년에 비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정말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진통을 겪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 곡간이 좀 넉넉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사실 우리가 다 주목하는 이유가 이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거의 최대 4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29개 법령, 그다음에 48개의 제도하고 이 그물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뿐 아니라 뭐 육아휴직 급여부터 각종 복지 혜택이 전부 이 최저임금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 많은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결정됐으니 최저임금 이슈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 대대적인 개편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달리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만큼이나 이 뜨거웠던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그 양측에서 원하는 만큼 이제 금액을 좁힐 수가 없으면 각 첨예하게 대립하는 업종별로 좀 차이를 두자 이런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택시, 편의점 등 이제 중소 자영업자가 좀 많이 몰려 있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따로 정하자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최저임금의 어떤 목적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사업 종류별, 업종별로 생활비가 다르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면 해당 업종이 일종의 저임금 업종으로 이제 꼬리표가 붙는다. 이 낙인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 진짜 지역마다 하다못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월세 금액도 크게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곳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나라박 소식도 한번 얘기해 보죠. 돌고 돌아 우리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죠. 네, 이 배경 설명 좀 드리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많은데 예. 그중에 농지도 많고요. 근데 또 농지가 비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사실 우크라이나는 밀로 보면 세계 4대, 그다음에 옥수수로 보면 세계 5대 수출국이거든요. 이야. 그런데 여기에 딱 한가운데서 지난해 2월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 이 수출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네, 아마 세계 4대 밀 수출국, 5대 옥수수 수출국이니까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오르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브라질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워낙 이 나무들이 울창하게 또 산림이 많으니까 뭐 지구의 허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식량 작물 생산이 많다 보니까 세계의 빵 바구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이야 뭐 잘 사는 나라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로 그쳤는데 사실 이 곡물 수출이 잘 안 되면 가장 한계점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식량 수급에 이제 비상이 좀 걸린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이 크게 어려움에 처할까봐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튀르키예, 우리한테 이제 터키로 좀 익숙한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번 와봐. 그다음에 유엔도 끼자. 그래서 이제 사자가 협정을 맺는데 아무리 우리가 전쟁 중이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곡물 수출은 좀 하게 하자 해서 이 곡물 수출 선박들은 통행을 허가해주고 폭격을 하지 않는 이 특별 협정을 맺은 거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뭔가 큰 틀의 리더십 발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예. 이 흑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튀르키예가 있는데 이 곡물 수출 선박이 흑해를 지나서 큰 바다로 나가려면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이 튀르키예 바다를 지나야 되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톨게이트인데 여기 선박에 혹시 뭐 무기 싣고 가는 거 아닌지 이상한 품목은 없는지 내가 검사를 해줄 테니까 지나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곡물 수출 선박 입장에서도
이 바다에 이제 기뢰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잘못하다간 이거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전하게 지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협정을 통해서 좀 안전한 루트를 좀 보장받자 하면 자기들도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사실 흑해 곡물 협정인데 참 이게 난항이네요. 네, 지금 실제 이 협정 이후로 식량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예. 이 오데사 항구에 쌓아놓았던 3,200만 톤 곡물이 세계 시장으로 풀려 나가면서 이제 안정화됐고요. 올해 들어서 밀 가격이 한 20% 가까이, 그 다음에 옥수수도 2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그래도 뭐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했는데 이 협정 자체가 원래 몇 개월 단위로 이제 갱신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갱신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는 끝이다. 이러면서 이제 깬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곡물 수출이 끊기는 겁니까? 네, 이 러시아 국방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 모스크바 시간으로 7월 20일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부로 흑해 지역을 지나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배는 모두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오데사 항구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동원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으로 곡물 6만 톤이 타고 저장 시설 등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면 다시 세계 곡물 가격 급등하고 그럼 요즘 잡혀가는 듯한 물가 기조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물가를 견디면서 겨우 물가를 잡았는데 예. 이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밀 선물 가격이 협정 만료 직전인 19일 8% 넘게 뛰었고요. 이게 지난해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거의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선물 시장 움직임은 사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곡물 같은 농산물이 이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네. 발생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밀과 옥수수가 들어가는 품목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가격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또 현재 물가 상승률하고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이 외식 물가는 큰 괴리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 정부에서도 추석 물가 이거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최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집중호우 때문에 이건 뭐 농작물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부족하니까 좀 빨리 자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시점을 두고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심은 농작물은 뭐 수확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이 공급량까지도 확 줄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되면서 이제 하반기 물가, 먹거리 물가 여기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한 금융사가 홍콩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보면은 거의 2,800억 원을 떼인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 국내 투자사들이 이 빌딩 투자를 90% 손실 처리하기로 일단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이 손실 규모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 투자금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에 회계상 손실로 일단은 인식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거부인 개인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사가 투자를 한 건데 네. 90% 손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금융사 돈도 들어갔고 많은 분들의 어떤 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일단 사태를 쭉 정리해 보자면 2019년 6월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홍콩에 있는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이라는 이 빌딩을 일종의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 빌딩을 가지고 있던 곳이 골든 파이낸셜 홀딩스인데 이게 홍콩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탄탄하다는 회사인데 또 최대 주주가 이 판수퉁 회장님이라고 유명한 부동산 재벌입니다. 예. 이분이 뭐 개인 자산이 뭐 6조 원이 넘는다는데 이 대출의 보증까지 서면서 야 이거는 그냥 안전한 투자 아닌가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나름 검증된 회사에 검증된 인물과 거래를 한 건데 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일단 뭐 이분이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인데 이 중국의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크게 좀 부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 개인 파산 선고를 받거든요. 그럼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골든 파이낸셜 홀딩스도 어려지고 결국은 채권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돈 못 받겠다 하니까 이 건물을 싸게 다른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물을 청산했으면 당연히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유는 뭐냐면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상품은 선순위 대출이 아니라 중순위 대출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메자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 그러니까 라운지 공간,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최우선 순위 채권자가 아니고 중간 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자들이 건물을 팔았는데 실제 빌려간 돈보다 훨씬 싸게 넘겼기 때문에 우선순위 채권자들만 다 자기들이 예. 돈을 가져가고 중순위 채권자인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돌려줄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죠. 이 투자 당시만 해도 뭐 최대 8% 수익률을 준다 하면서 이제 뭐 재벌 회장이 보증을 서고 뭐 안전한 투자다 하면서 VVIP 개인 투자 자금도 많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아, 게다가 심지어는 한국은행의 노동조합은 조합의 투쟁 기금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야. 이 중에 90%를 상각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펀드 일부를 좀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가 대체 투자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사실 굉장히 지난 10년간 규모가 커졌거든요. 근데 고수익이다 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공실이 늘고 이게 혹독한 영수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 아주 결정적인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게 미국 기준금리 결정한 회의 FOMC가 다음 주에 열리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한 27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달 동결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5에서 5.25%에 머물러 있는데 동결하면서 앞으로 올해 안에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7월에는 이번 회의 때는 0.25% 포인트는 무조건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 전망을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사이트에서 지금 0.2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거의 한 98%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몇 번을 더 올릴 거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긴축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의 근거는 미국 경제 탄탄한 소비 지출, 그다음에 노동시장 강세 이거거든요. 이거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임금이 좀 꾸준히 오르면 당연히 또 물가도 끌어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가 잡으려면 또 금리 올려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물가 하락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잡히고 있는 거다. 좀 기다려 달라라는 측에서는 지금 더 올렸다가는 나중에 경제가 아예 확 꺼져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면은 뭐 찬물 더운 물 번갈아서 틀다가 왜 뜨거운 물만 나오거나 아예 얼음장 같은 물만 나오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보고 긴축의 어떤 사이클을 지금은 좀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리 양 기자님은 이번에 올리고 또 올릴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곡물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물가가 사실은 더 들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그렇게 잡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들썩일 경우에는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긴축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네요. 하긴 생각해 보니까 또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그럼 네. 돈이 더 풀릴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아직 좀 성급한 생각 아닌가 근데 생각이 다만 드네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예. 미국 내 경제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경기 자체의 이제 체감 온도가 다르거든요. 예.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단 착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음. 선순환되면서 이제 서서히 오르는 거고 예. 차갑게 식어가면서 공급 가격이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사실 우리나라 쪽에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그 차가운 그 네.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다음 주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유값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네, 이게 이번 주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려워지면서 24일까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인상폭은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흰우유 평균 가격이 평균적으로 3,000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이고 아직까지 물가 이거 잡힌다 하면 다른 게 이제 공공요금이 오르고 네. 이제는 대표적인 식자재 가격도 오르고 참 네. 걱정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 하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역전세난 막기 위해서 DSR 규제를 살짝 풀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다음 주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능해집니다. 네, 이것도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경제 뉴스인지 하나하나 더 잘 살펴봐줬네요. 지금까지 양호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극한의 날씨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더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극한의 날씨 상황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 뭐 산사태, 홍수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기이긴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거기도 다리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지마할 있잖아요. 타지마할 턱 밑까지 강물이 차오른 이야. 사진들이 이 외신에 보도가 예. 되면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침수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4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한편 지구 반대쪽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주 파닉스에서는 지난 19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이 악명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름처럼 53도의 죽음을 부를 정도의 이 더운 온도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야, 53도는 상상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정말 인증샷을 찍은 네. 네, 사진도 있더라고요. 53도 이렇게 이야. 해서. 근데 또 미국 한편에서는 예. 폭풍과 폭우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에서도 46도, 47도까지 올라서 기록적인 폭염이 또 스페인 등 곳곳에서는 산불이 끊임없이 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최근 일주일 만에 더위로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0,000명씩이나요? 예. 이탈리아는 그래서 이 최근 폭염을 두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괴물을 뜻하는 케르베로스, 그리고 저승의 뱃사공 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오히려 본질을 해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체감 더위를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체감 더위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온이 높아서 과학자들이 이 최대치인 섭씨 66.7도로 이 체감 온도를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66.7도면 아까 데스밸리보다 높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상상하지도 야. 못했던 기온이 이어지면서 이 인체가 이제 생존이 가능한 한계선을 넘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견딜 수 있는 기준이 약 35도로 외부에서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땀이 나고 그리고 이걸 증발시키면서 몸을 이제 열을 식히는 기능을 하는데 이걸 잃는다고 합니다. 네. 앞서 유럽은 이제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 때문인지 요즘 유럽에서는 일하는 이 근무 시간, 노동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아이고 나 이대로는 일 못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유적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폭염 파업에 나섰고요. 이탈리아 공장 등 곳곳에서 또 폭염으로 인한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무더위를 피한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아예 조기 퇴근을 시키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휴가 성수기도 좀 조금씩 바뀌는 추세거든요. 보통은 7월, 8월 다들 이제 휴가를 가는데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네. 아예 조금 덜 더운 4월, 5월 아니면 9월, 10월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휴가철 성수 시즌 자체도 바뀌어가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협회가 우리도 그 남유럽의 그 시에스타
그 낮잠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고 더위가 또 최고조인 한낮에는 시에스타 시간을 갖는 그 남유럽 국가 전통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애리조나주의 그 파닉스라고 얘기했는데 피닉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파닉스로 나왔네요. 네. 아니 유학 밖에서 갑자기 알파벳 파닉스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 유학파 아니고 뭐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태원에서 왔습니다. 네. 예,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하루 이틀이면 저도 견디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계속되거나 이게 또 상당히 뭐 고농도로 계속되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기후 상황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인데 네. 유엔이 지원하는 정부 간의 기후변화 합의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기후 재난이 벌어지면 각각 벌어지는 피해를 이렇게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극단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이 2가 아니라 4나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인도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토마토 생산이 크게 줄었다. 네.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최대 생산국인 뭐 중국이나 미국, 스페인 같은 데서 대체가 되어줘야 하는데 네. 중국, 미국, 스페인 역시 동시에 폭염으로 생산을 못했다면 이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네요. 한 곳에서 뭔가 이례적으로 폭염이 생기면 다른 데서의 작황이라도 정상적이면 뭔가 수급 불안정이 커버가 될 텐데 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니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그 WHO도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각국 정부를 향해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관리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이런 감염병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사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한편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 전체 행정 단위를 동원해가지고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기온이 너무 높으면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거든요. 네. 근데 넘어졌을 때 몇 초 만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온의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면 혹시라도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에어컨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신소재로 재포장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미국은 2년 전에 통과시킨 그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패키지에 허리케인과 홍수 대응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해당 예산 투입 속도를 조금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전기차 사업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전기차 사업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바로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이 전기차 사업이 시큰둥한 이유는 바이오 연료 사용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작물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사탕수수입니다. 예. 지난 6월에 브라질에서 판매된 바이오 연료 자동차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반면에 같은 달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0.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바이오 연료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연료인데 일반 휘발유보다 탄소 배출을 약 45%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전기차보다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좀 밀리지만 브라질같이 이제 거대한 규모의 농업을 이용해서 기후 목표를 좀 한번 달성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곡물 이런 원자재가 풍부하니까 그걸 저렴하게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나 화물 차량은 콩이나 뭐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바이오 디젤로 자가용은 대부분 이제 사탕수수 또는 일부 옥수수에서 나온 바이오 에탄올로 운행이 됩니다. 사탕수수하면 사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보다는 식재료로 쓰이는 설탕이 또 바로 떠오르는데 네. 두 가지 모두 만들 수 있는 사탕수수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세계에서 생산이 되죠. 브라질 사탕수수 공장들은 에탄올과 설탕을 함께 생산할 수 있어서 국제 가격을 반영해서 설탕과 에탄올 생산량을 결정을 합니다. 사탕수수 생산해놓고 어느 걸 만드는 게 더 수지타산이 남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례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에너지 가격이 확 오르면서 브라질 사탕수수 공장들이 설탕 수출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에탄올 제조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겠다 하면서 국제 유가 오를 때도 에탄올 제조로 더 많은 양을 돌리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설탕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남는다고 해요. 음. 보통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로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옥수수로 사용을 하고 또 브라질에서는 에탄올의 90% 정도가 사탕수수로 만들어집니다. 네. 아마 이제 앞으로 브라질도 환경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점점 높아질 텐데 그러면 사탕수수를 더 많이 재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네, 이 원래 브라질에서 휘발유에 섞는 에탄올 혼합률이 27%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브라질 정부가 30%로 높이는 걸로 지금 의회에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브라질에서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의 한 3.5%를 에탄올을 만드는데 더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설탕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탕수수가 기존보다 더 많이 사용되면 또 이제 설탕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난 2007년에 미국에서 미국 의회가 가솔린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 사용 명령을 통과시키면서 이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에 옥수수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은 사탕수수로 바이오 연료를 하면 미국은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옥수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곡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주요 식량으로 쓰이는가 하면 그리고 또 가축 사료가 대부분 옥수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글로벌 식량 빈곤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 1위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더 에탄올 제조로 돌리면 설탕도 가격이 또 오르면서 다른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뭐 브라질도 그렇지만 인도도 에탄올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던데 인도가 브라질 다음으로 사탕수수 많이 생산하는 국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브라질이 사탕수수 생산 1위고 인도가 2위입니다. 예. 그런데 인도도 2025년까지 에탄올 혼합률을 현재 11.5%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에탄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추가 시설을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에탄올 생산 공장이 늘어나면 인도에서도 설탕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또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앞서 기후변화 때문에 인도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설탕 수출도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 설탕 가격은 물론 여기서도 또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건 뭐 물가는 조금 잡힌 듯하면 물가 올라갈 얘기가 또 들려요. 네. 참 이거 언제 물가 잡히나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엔 또 기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얘기인데요. 얼마 전 사람들에게 굉장히 서운할 소식이 하나 들려요. 네. 계정 공유 드디어 금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넷플릭스는 이걸로 오히려 효과를 본다고요. 네. 넷플릭스가 지난 5월 말에 가입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죠. 오늘부터 미국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고 싶으면 추가 요금 $7 99센트를 내세요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예. $7 99센트면 완전히 새로 가입하는 비용보다는 약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해당 메일을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를 포함한 103개 국가 고객에게 보내졌습니다. 다 보냈네. 이른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인데 지난해 4월에 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한 이후에 꺼낸 이제 대책이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6년 전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예.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죠. 저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할 거면 돈을 더 내라 이런다니 참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수익이 기대 이하라 그랬던 건데 갈수록 신규 가입이 느려지고 OTT 경쟁은 치열해지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넷플릭스가 추정한 이 계정 공유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의 약 1억 명에 달했고요. 어. 이 1억 명이 넷플릭스 전체 사용자의 약 한 40%에 예. 해당이 합니다. 이 사람들 다 가입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어쩌나 고민했던 넷플릭스가 내린 결정은 결국에 계정 공유 금지였죠. 가입자가 그러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할 테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니까 계정 공유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늘거나 또는 수익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지난 2분기 전 세계 신규 유료 구독자가 약 589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 2분기 빼고는 분기마다 구독자 수가 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 분기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이 성공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냐면 업계에서는 약 180명 정도 늘겠다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180만 명. 네, 예. 근데 이보다 3배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 네,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증명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일본 등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중에는 좀 시행할 것 같다 이런 게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스페인, 포르투갈 경우에는 이걸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이제 100만 명 이상 가입자가 떠났다가 예. 다시 가입자가 증가해서 수익을 늘렸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단결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분명 초반에는 네. 이거 구독 탈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하나 뭐 드라마 떴다 하면 다 같이 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안 보면 또 대화에 못 끼니까 가입자 다시 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도 사실 이게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가입자가 떠나지만 다시 공유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입을 하더라. 그래서 이미 실험으로 증명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또 증명이 됐으니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다시 가입을 하지 않겠냐. 예, 그런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한번 버텨보다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입니다. 오늘 무지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신나는 곡 틀어서 더위 잊어볼까 했는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겨울곡 한번 틀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